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맨날 그 유튜브 강의 48강 있는 거 들어보십시오. 저걸 어떻게 좀 더 그 할까, 강조를 할까 하다가 했었는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어느 지방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치기 한 넉 달인가 5달 전에 뭐 껴놓고 자기 고졸이다. 자기 주변에 뭐 서울에 스카이 뭐 법대 나와가지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도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는데 자기도 했다. 근데 자기는 꼭 합격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꼭 합격하고 싶으면 시킨 대로 해라고. 그러니까는 뭐 10월달에 시험 치는데 한 4달 전인가 뭐 아예 생짜로 처음 하는 사람이면 깨놓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합격하고 싶으면 시킨 대로 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유튜브에 있는 내 강의 뭐 그때도 18년이니까 19년인가 그랬으니까 그 전에 찍었던 거죠. 뭐 그 전에 건 들어도 되냐고 묻길래 들으라고 그냥 내가 지금 올리는 게 그거밖에 올라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범수 합격하고 난 뒤에는 뭐 내가 중개사 강의할 리도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일단 연이어서 3번을 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근무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출퇴근하는데 한 2시간 걸렸다 하더라고. 뭐 제주도에서 어떻게 뭐 2시간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출퇴근 시간이니까 그랬을 수 있지. 일단 그때는 그 옛날 도예 강의를 들으라 했고 옛날 도예 강의는 어디에 뭐 다 공개되어 있었으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그거 뭐 하루에 1개. 그때도 중개 사용이지만 아마 6개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거 듣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그냥 잠잘 때까지는 무조건 이 유튜브에 있는 거 이거 딱 들으라. 3번을 연이어서 들으라. 3번을 연이어서 듣고 난 뒤에 연락이 왔길래 민법 문제를 풀어보고 80점 넘을 때까지 90점 넘을 때까지 민법만 공부해라. 그리고 민법 모의고사를 풀고 90점이 넘으면 다시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뭐 어느 순간 이제 80점 넘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길래 그렇다면은 출퇴근 시간에 그 도예민법을 딱 1개씩 듣고 퇴근하고 난 뒤에 도예민법 1개 들은 것만큼 객관식 문제 그 범위만큼 홀수만 풀어라. 이번 주는 홀수, 다음 주는 짝수, 홀짝홀짝 그렇게 풀고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한 주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도예민법을 듣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도예민법 진도 나간 것만큼 6분의 1이죠. 5분의 1이가 6분의 1이가 그것만큼 공인중개사 용민법 객관식 문제집 홀수 문제만 이번 주 풀고 짝수 문제는 다음 주 풀고 그거 풀고 남는 시간에 한 주는 학기론, 한 주는 공법. 학기론 공법을 만점 받으려 하지 마라. 기출 문제만 정확하게 보고 12개만 딱 맞춘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한 줄로 세워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만에 중개사법 다 보고 중개사법을 다 보는데 중개사법은 90점을 넘긴다 생각하고 봐라. 그리고 한 주는 토일 이제 중개사법 보고 그 다음 주는 토일 공시법만 봐라. 공시법만 봐라. 세법 보지 마라. 그냥 한 줄로 치라.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공인중개사 2주일 만에 합격했다 했습니다. 물론 나는 뭐 합격은 하고 그 민법하고 공법은 없는 과목이었으니까 뭐 내 방법대로 하면 2주 만에도 합격합니다. 그래 하면 어쨌든 그분이 중개사를 그 해에 1, 2차를 다 합격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좀 터득한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어쨌든 그래가지고 합격을 해서 당연히 합격해야 정상이지 뭐 떨어지면 비정상이지 그렇게 했는데 내민법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행정사 시험을 한번 치봐라. 그 행정사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 근데 하는 방법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때 토요일 시험 치는가 일요일 시험 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요일 날 시험지 있으면은 목요일 날 책을 샀고, 일요일 날 시험지 있으면은 금요일 날 책을 샀는데, 민법 총칙 빼놓고, 민법 총칙은 뭐 행사 시험 친다고 내가 볼 것도 아니니까, 두 과목 딱 하루 객관식 문제만 딱 본 거죠. 내가 풀만한 것만 딱 본 거지. 뭐 그래가지고 딱 하루 보고 들어가지고 합격을 했고 내가 혹시나 싶어서 정의를 삼기 위해서 그때 이제 법무사 2차 준비할 때니까 뭐 그 녀석도 이제 법무사 합격해가지고 법무사 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딱 1차를 합격하는 걸 보여줬어. 2차도 법무사 2차 뭐 할 때 했으니까 2차는 뭐 행사 뭐 공부 안 했지.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행사 2차 한 10일 받는가? 내가 그 계약법안에서 내가 볼 필요 없고 계약법 책을 쓰는 놈이 시험 핀다고 계약법 그걸 볼까? 그러니까는 뭐 나머지 또 뭐 주관식이어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행정사 2차는 한 10일 정도 했고 내 법무사 1차도 한 2달 했다 했죠. 민법을 100점 맞는데 뭐가 겁이 났어. 민법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은 또 행사 합격하고 난 뒤에 법무사도 한번 해보시 하는데 너무 가 있는가? 요즘 그 벌타워서 수시로 연락하는 것도 아니니까 또 모르죠. 어느 순간 선생님 법무사도 합격했습니다 하고 연락 올지도 모르는데 방법만 터득하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게 이 48강 아주 중요하고 이 도의 민법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그 외에도 간간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기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할 수 있겠나? 그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공에서 무료 강좌 정말 유익하네요. 사시 집중 강의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중개사 민법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나 봅니다. 그 민법 대충 못하는 성격이고 수준 낮춰서 하니 때려치운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번은 하도 원장이 지랄하고 이래가지고 수준을 확 낮춰가면 할까 했는데 그냥 딱 죽고 싶어. 그냥 민법을 그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전에도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은 내한테 맞추는 거지 수강생 눈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수강생을 내 눈으로 맞춰 올려야 되는 거지. 여튼 그것 듣고 많은 사람들이 중개사 합격하고 그분들 중에서는 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법무사 행사도 많이 합격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중개사 무료 강의의 퀄리티 그대로 중개사 범위 밖 나머지 부분까지 강의가 있었으면 하고 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두고 반복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내가 이 밑에 뭐라고 썼냐면 내 아들도 이 강의 들으라 합니다. 내가 그 강의를 촬영할 때 내 아들도 들으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한 거고 살아가는데 시험을 떠나가지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기 앞에 닥치는 법적인 사안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총은 그렇다 치더라도 채권 총론을 그 강좌 스타일대로 들어봤으면 싶더라고요. 핵심 위주로 간결 정확하게 논점 빠짐없이 짚어주는 강좌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요만큼 강의는 없습니다. 깨놓고 쓸데없는 판례나 외우기 하고 지랄하고 앉아있지. 낸 네모서도 사니까 내보고 이 말 하는 거 뭐라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이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돼. 뭐 사람이 다 지멋이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아마 중개사 강의하실 적에 너무 어렵게 상세히 넓게 한다고 아재들이 불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온갖 뭐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신경 안 썼습니다. 니는 니대로 가. 난 내대로 갈 테니까. 원장 보고도 자르고 싶으면 잘라. 딴 놈 데려 쓰면 되지. 어디 강사가 내 뿐이가. 내가 안 해도 돼 이거. 그러고 했지. 그런데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1차는 100% 합격하고 이랬으니까 내를 못 잘랐지. 하여튼 세상 가면은 어디에든지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맞춰가 못 살지 내가 강신림동 고시촌에 만든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사지생들은 그런 강의 딱 좋아하죠. 그렇죠.
내 주변에도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 들어봤는데요. 또 여기서 또 그럴까 내 동생도 모 법대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뭐 그도 취업을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개사를 내한테 코치받고 단기간에 합격을 했는데 그 동생 모 법대 수석 입학 모 법대 수석 졸업 그 동생이 민법 수업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 그 정도 웃자고 하는 소리에 자 시간이 그리 길어져 버렸네요. 자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일단 도예 강의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83페이지 보겠습니다. 권리 변동, 권리란 법이 보호해주는 이익이나 힘을 말한다. 이 권리도 사람의 생명체처럼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하는 데 그걸 권리 변동이라 한다. 결국 이게 법률 관계의 변동이고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 주체의 권리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이 될 것이다.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의 발생, 사람 입장에서 보면 권리 취득, 권리의 절대적 발생,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가 처음 딱 생긴다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처음 딱 취득하는 거죠. 딱 출생하니까 생명권이 딱 생기는 거죠.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처음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건물의 신축. 건물이 없다가 신축되는 그 순간 신축한 자에게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그 관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채권의 발생, A, B 둘이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매매 계약을 딱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매매에 따른 채권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권리의 절대적 발생의 의미를 살짝 이해하는 거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수용,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가족권과 인격권의 취득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무주물 선점이 절대적 발생이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라고. 무주물 선점이 뭔 줄 알게 되면은 절대적 발생 사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공부 방법을 터득하십시오. 여기서 외우면은 지쳐가지고 민법 교과서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보든지 그러면 외울 자신 있으면은. 건물의 신축,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 허가가 타인 명의로 된 여부와 상관없이 신축한 자, 그 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된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 그 공사 중단된 시점에 이미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판례가 건물이 되려고 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주벽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걸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받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지붕과 기둥 주벽이 있게 됐다면 그 자가 원시 취득한다. 그러면 앞에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의 성립 시기 물권법에 가면 또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동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동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아파트나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된 아파트 생각하기 싫으면 빌라를 생각해도 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내 벽면이 칸막이 돼 있고 이용상 독립성 독립된 수도꼭지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동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 객체하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때 구분 행위라는 것은 건물의 물리적 형질의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 행위다.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면 된다. 건축 허가 신청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설계도라든가 분양하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된다. 즉 말미에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물권법 가면은 좀 더 상세하게 보게 될 것이고 3번
공동건축주가 도급계약 시 집합 건물 전유분 소유권 원시 기소 결정 기준. 이것도 도급 쪽에 가면은 살펴봅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건축물상 각종의 신고 등의 절차 전의 건축주 명의 변경 가능할 것인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소송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채권자 대위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상대적 발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이전적 승계, 앞사람의 권리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의한 권리 이전, 그게 이전적 특정 승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원인에 있어 수개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넘어오는 이전적 포괄 승계, 상속, 합병, 포괄, 유정 이런 것들이 있다. 매매가 뭔 줄 알게 되면 이전적 특정 승계라는 걸 알게 되고, 매매에 의한 권리 이전, 매매계약 체결은 채권의 절대적 발생입니다. 매매로 인한 권리 이전까지 있어야 이전적 특정 승계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속이 뭔 줄 알면 포괄승계라는 걸 알게 돼 있고, 그러면 포괄승계에 상속이 해당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상속이 뭔 줄 알면은 포괄승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 앞사람의 권리가 그대로 보유되면서 내용의 일부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각종의 제한물권 설정, 그 정도 하겠습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별 필요성, 처분자가 무권리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원시취득에 의해서 권리가 취득될 수 있다. 그래서 원시취득은 지구상에 있는 권리가 처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관념을 잡고 넘어왔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앞사람 권리 하자를 승계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권리자니까 권리가 없다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취득자에게는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어 온다는 거. 제한물권 제한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 원시취득하면은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고, 승계취득하게 되면은 제한물권이 있는 하자가 있는 그 상태로 취득하게 된다는 거.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를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주체의 변경이 되는 것이고, 내용의 변경, 양적 변경. 내가 수시로 이야기 드린 게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건데, 아이스크림을 딱 사가지고 한 모금 탁 베어 먹어가지고 입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물건이 줄어드는 것만큼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유권의 관념적인 부분도 줄어들겠지. 몸속에 들어간 건 아이스크림이 아니지. 성질의 변경,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인도 안 해주는 것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거나, 물상 대위, 질권, 저당권 쪽에 가면 보게 될 것인데,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권리 소멸되게 할 경우에 새로운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작용의 변경, 힘작용의 변경.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 승진, 임차권, 원래 채권인데 대항력을 갖추면은 물권과 유사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지구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거다. 대표적인 게 목적물의 멸실을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적 소멸, 특정인의 입장에서 소멸되는 거다. 권리가 이렇게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법률 요건의 개개의 구성요소에 대한 사실을 법률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법률 요건이란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그걸 전부 다 법률 요건이다 이름 붙여놓고, 거기에는 법률 행위인 것도 있고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것도 있다.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정도이고, 공부 다 하고 보면은 그렇구나 되는 거고, 이러한 법률 요건의 구성요소인 개개의 사실들을 법률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87페이지 법률 사실, 사람 정신장애와 관계되는 것을 용태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정신작용, 용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행위라 하고, 그걸 외부적 용태 행위라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내부적 용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란 것.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걸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은 뭐 적극적인 행위인 자기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행위인 부자기일 수도 있다는 거.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사람들이 법질서에 합당한 것을 적법행위라 하고 법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위법행위다라고 할 것인데, 적법행위의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이고 그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적인 구성조소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 이름 붙인다는 거. 아직 의사표시가 뭔가 공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의사표시라는 것은 법률 효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적법한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면의 의사의 외부적 표현 과정, 그걸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요건이고,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지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그 정도 하시고,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비슷한데 법률행위는 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른 효과가 주어지는 건데 요건이 구비가 되면, 준법률행위는 법이 규정한 효과가 주어진다는 거. 법률행위를 제외한 적법한 사람의 행위 또는 그 결과를 준법률행위를 하는데, 법률행위와는 달리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른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고, 준법률행위는 법률에 규정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표현행위, 효과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에는 자기의 주관적 의욕을 알리는 의사의 통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각종의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 대리권 수혜에 따른 사실을 알리는 대리권 수혜 뜻의 통지, 공탁에 따른 사실을 알리는 공탁의 통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자의 감정을 표시하는 감정의 표시. 이때 준법률행위, 특히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이론, 의사표시 이론이나 대리제도, 조건, 기한, 이것들이 유추 적용된다는 거.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예,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예, 앞에서 물어본 의욕을 드러내는 것이냐,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살짝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사실행위, 비표현행위, 사람의 정신작용의 외부적 표현이 아닌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법률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주는 순수 사실행위. 주소의 설정, 우리나라는 정주의 의사 필요 없다 했죠. 마찬가지로 매장물 발견, 가공, 발명, 유실물 습득과 외부적 결과의 발생 이외에 어떤 의식 과정이 수반되는 것을 요구하는 혼합 사실행위, 거기에 해당하는 게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주소, 정주의 사실만 있으면 되죠. 부부의 동거는 어느 정도 동거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 용태 중에서 법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위법행위라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적법행위는 대리될 수 있어도 위법행위는 대리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죠. 내부적 용태, 내부적 의사 또는 관념을 말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요, 일정한 법률 효과가 부여된다는 거. 관념적 용태, 이 인식이 있나 없나만 가지고 따지는 거. 어떤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걸 선의, 어떤 것을 인식한 것을 악의.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한 놈 나쁜 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의사적 용태,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으로서 소유의 의사, 이런 것들, 사건,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법률 사실. 그래서 사건 25시에서 말하는 사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어만 똑같을 뿐이고, 사람의 출생과 사망, 사람이 출생하는데 나 태어나야지 라고 태어날까?
사망, 당연히 자연사를 말합니다. 자살은 또 다른 문제지. 시간의 경과, 쉽게 생각하면 시간의 경과, 내 생각하고 관계없이 끊임없이 흘러가. 좀 안 갔으면 좋은데 그냥 흘러가. 어떤 데는 빨리 갔으면 좋은데 빨리 가지도 않아. 어떤 데는 좀 천천히 갔으면 바라는데 천천히 가지도 않아. 지는 꾸준히 가고 사람이 느끼는 것만 다른 거지. 그 중에서 이제 법률행위와 관련된 것을 보시는데, 법률행위에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봅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란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 한다. 이거는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매개 개념이다. 그래서 뭐 중세 시대 때 실존주의, 명목론 실제론 이런 것들이 참 뭐 대립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사람은 존재하는가? 야,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은 존재하는가? 유모 씨는 분명히 있어. 유모 씨, 김모 씨, 박모 씨는 분명히 있어. 근데 사람은 아우르는 보편관념일 뿐인 것이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말을 새겨 들으시라고. 사람은 사실 어찌 보면 이름뿐인 거지.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거. 매매, 정려, 교환, 대물 변제, 뭐 저당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소유권 이전의 합의, 그런 걸 통틀어 가지고 법률행위다라고 이름 붙여놨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자유원칙과 제한, 근대민법은 자유주의를 근간해서 사적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기본 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이런 토대 하에 근대가 성립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적 자체의 원리를 뭐 법률행위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 이 말 썼다 저 말 썼다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사적 자체의 원리가 가장 큰 것이고, 그 안에 법률행위 자유 원칙, 법률행위 중에서 뭐 거의 99%가 계약이니까 계약 자유 원칙과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는 거.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심화 때문에 근대의 자유주의 사상에 현대에서는 평등의 사상을 가미해서 처리되고 있다. 그 정도 하시고,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의사표시 그 자체가 곧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조문에서 이걸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법률행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의 단수, 복수나 의사표시의 방향에 따른 구별인데,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거기에 동의, 채무면제, 상계,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기서 이거 외우는 거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상계가 뭔 줄 알면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걸 알게 돼 있어. 채무 면제를 지나가는 뭐 강아지한테 할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할 거라고. 채무자한테 하겠지,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상대방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상대방에게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름 붙여놨습니다. 예, 근데 유정, 살아있는 사람이 뭐 유언공증증서 이런 거 작성을 하겠죠. 작성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가 생존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그래서 유증자가 사망하는 그때 수증자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유언 공증증서를 수증자가 보고 지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유증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계약,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는데, 거기에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주물권계약, 그리고 가족법상의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대표적인 게 혼인, 이혼, 뭐 협의혼 말하는 거죠. 뭐 약혼도 마찬가지고. 일단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면 채권 계약을 말하는데 채권법 쪽에서 하는 거고 채권법 계약법 쪽에서 설명할 거고 합동행위 동일한 목적을 하는 수개의 의사표시 합치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원 총회 결의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특징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비진의 표시 107조 1항 본문만 적용된다. 107조 1항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한 때는 일단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그 부분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비진의 표시가 있다면 본문대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통정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했을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해놨는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법 조문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해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유전과 같은 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한 협의의 무건들이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만으로 족하다.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 가서 보게 될 것이고 법률행위를 할 때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와 그렇지 않은 불요식행위 특정의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의 대표적인 게 법률혼이 되려고 하면 혼인신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다라는 거 법이 당사자를 하여금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누군가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후행위와 그렇지 않은 생전행위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의 대표적인 게 채권행위라는 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주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었다고 해서 그 부동산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채권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채무 이행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 일단 처분권 없는 자가 하더라도 의무 부담 행위로서는 일단 유효하고 이행하기로 한 날까지 이행을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외워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채권법까지 다 보고 이해하고 나서 그렇지라고 확인하는 자리인 거지. 처분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종국적으로 법률관계가 종결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물권행위 그리고 주업물권행위 형성권 행사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물권행위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 하는 법률행위 근데 소유권 이전 행위 주물권 행위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과 관련되는 거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그것도 주물권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형성권 행사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사에서 법률관계를 변동 종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방적 의사표시 를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도 있다라는 거.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고 한번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서 효력이 발생하고 나면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형성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는 것으로 형성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처분행위, 물권 파괴행위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재산권 이전시키는 행위를 출련행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출련행위라는데 출련행위, 출제행위라고도 하는데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를 출련행위라 하고 그게 일방적으로 일어나면 무상행위, 쌍방적으로 일어나면 유상행위
그래서 매매는 한쪽은 재산권 이전, 한쪽은 대금 지급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유상행위, 정리는 일방적으로 자기 것 감소시켜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기로 한 것이니까 무상행위. 그거하고 관계없는 게 비출연행위. 자기 재산 감소만 시키는 거, 소유권 포기, 비출연행위. 그 재산권 이전과 관계없는 대리권 수여, 비출연행위. 원인의 영향을 받는 유인행위,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행위. 무인행위의 대표적인 게 음수표입니다. 음수표의 뭐 그래 안전보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물권법 쪽에 가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될 것이고, 자체가 직접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독립행위, 다른 행위에 보충적 역할을 하는 보조행위, 동의, 허가, 추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종된 행위, 그때 전제된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하는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금 계약은 매매라는 주된 계약이 있어야 계약금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매매 계약만 있을 수 있고 계약금 계약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주된 계약 없이 계약금 계약만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신탁행위, 쉽게 이야기하면 믿고 맡기는 행위, 그렇지 않은 것을 비신탁행위. 넓은 의미의 신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민법상 법률행위의 한 유형인 신탁행위,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원래 이전해야 될 권리 이상의 것을 이전하면서 상대방에게 원래 이전받아야 될 권리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신탁행위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담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놨지만 당사자 간에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은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명의 신탁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신탁법 적용받는 신탁, 그렇지 않은 것을 비신탁행위라 하고. 그래서 지금 본 것은 법률행위에 많은 유형이 있다 맞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법률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률행위의 요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